그리스와 터키의 앙숙 관계는 오랜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기원전 존재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사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인 적도 있으며 13세기 이후 오스만 제국에 속했었습니다. 터키는 오랜 기간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이후 그리스도 터키 일부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인종이 많이 섞여 있어 과연 고대 그리스가 지금의 그리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를 가보면 이곳이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웃 국가들은 왜 항상 원수가 될까요? 유럽이라고 해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죠. 40년? 우린 1000년이야 라고 그리스 식민지 생활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한때 오스만 제국 하에 모스크로 사용되었는데 1687년 베네치아 군대와의 전쟁에서 터키가 화약고로 사용되면서 이곳이 폭격되며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오스만 제국이 화약고로 쓰지 않았다면 완전체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폭격은 베네치아군이 했지만 원망은 터키한테 하는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그리스와 터키의 오랜 갈등이 유럽과 이슬람의 경계가 된 사연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시 읽는 사회과부도 지금 시작합니다. 1453년 4월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칸반도의 기독교 마지막 영토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 주민들을 억지로 이슬람교로 개종시키지는 않았지만 무장의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빼앗길 것 같았지만 종교, 언어, 민족이 다른 사람들도 종교를 축으로 통합, 공존을 도모하는 완만한 시스템과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형성됨으로써 팍스 오토마니카로 유지됩니다. 오스만 제국 아래의 정교회는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밀레트의 존재 덕분에 발칸 민족의 정교회와 터키인을 대표로 하는 무슬림과의 융합은 되지 않았고 고유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는 터키인에 의한 토지 수탈이 진행되었는데 경작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수파인 터키인이 소유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그리스계 유력지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계의 유력지주는 오스만 제국 내 지방자치제도의 범위 안에서 증세권과 치안 유지의 권리가 주어진 특권층이었지만 그들은 터키인들이 토지를 넓혀가는 것을 적대시하고 있었고 사회의 밑바닥을 형성했던 중빈동들도 오스만 제국 말기에 무질서와 부패의 희생이 되어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16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 서구의 근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오스만 제국의 우세한 상황은 역전되어 갔습니다. 그때까지의 오스만의 충격이라고 불리며 서구가 두려워했던 오스만 제국은 18세기 초에 와서는 반대로 서구의 충격을 두려워하는 입장이 됩니다. 대티르크 전쟁 시기인 1687년 베네치아와 오스만 전쟁 때 아테네는 전쟁터가 되었고 아크로폴리스는 폭격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폭파되고 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당시 러시아 제국은 남하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1710년에 발발한 러시아 투르크 전쟁 때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 아래의 정교회 보호자로 행동했습니다. 1768년부터 1774년 사이에 다시 벌어진 러토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러시아는 발칸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이루는 슬라브 사람들과 같은 민족 국가로서 발칸의 여러 민족의 독립을 지원하는 입장이 되어 그들에게 러시아는 해방자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발칸반도의 기독교계 여러 민족도 그 영향을 받아 그 중에는 민족주의에 눈을 뜨는 사람들도 생겨났으며 상인이나 선원들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18세기 이후 영국 프랑스 전쟁의 영향으로 프랑스, 영국의 상업 활동이 침체되자 다시 그리스 상인에게는 기회로 활동이 활발해지고 상업이나 상품 생산이 발달하면서 상공업에 관련된 중산층 사람들 사이에 민족의식이 고취되어 갔습니다. 자식들을 서구로 유학시켜 지식을 획득한 중산층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현상의 타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상인들은 트리에스테, 베니스, 비엔나, 암스테르담, 부다페스트, 오데사 등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서구 지역에서의 활동은 새로운 지식 획득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자금을 그리스로 보내 현지인들의 지적 각성도 촉진했습니다. 게다가 18세기 후반 이후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 문화가 재평가되면서 친그리스주의가 대두하며 그리스로의 여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에 대한 열정과 인기는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을 고대 그리스의 후예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이민족에 지배당하는 상황을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인을 이민족의 손에서 구해내고 고대의 영광을 되찾게 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의 민족주의자 아다만티스 코라이스는 그때까지 로마 제국의 사람으로서 그리스인의 문화적 근원은 고대 그리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아래에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루미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네스 혹은 그레키라고 자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00년에 이르러 열강들의 타협에 산물이기는 하지만 그리스인들이 영위하는 국가로서 이오니아 7도 연방국이 창설됩니다. 1807년에 이오니아 제도는 러시아 프랑스 간의 틸지트의 조약에 의해 다시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체제로 변경되고 그 사이에 다시 러토 전쟁이 발발하고 1815년 영국 지배하에 이오니아 제도 합중국이 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드디어 오스만 제국 지배하에 있지 않은 그리스 지역이 출현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의 외무대신이었던 이오아니스 카포디스트리아스는 후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그리스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도나우 공국에서는 1820년 12월 수리지구의 산악민과 알리파샤 등이 결속하여 이피로스에서 오스만군과 격돌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술탄 마흐무트 2세는 알리파샤의 섬멸을 위해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필리키 에테리아는 이해관계로 인해 알리파샤와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계 러시아 제국군이던 알렉산드르 엡실란디스는 키시나우에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땅을 해방하겠다고 맹세하고 각지의 그리스인들에게 결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입실란디스가 의지하고 있던 러시아 황제는 지원하기는커녕 입실란디스의 군적을 박탈한 후 이를 격렬하게 비난하고 비개입 태도를 보였고 나아가 오스만 제국을 지원하는 자세까지 보였습니다. 더욱이 루마니아인들조차도 대부분의 세르비아인이나 불가리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인은 억압자이며 동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입실란디스의 부대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1821년 6월 드라가샤니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군에게 패퇴하자 입실란디스는 오스트리아로 도망치지만 그의 독립운동이 실마리가 되어 6월 23일에 이르러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부의 도시 카라마타를 반란군이 장악한 것 외에 파트라, 마케도니아, 크레타섬, 키프로스 등에서도 반란의 불길이 올랐습니다. 한편 펠로폰네소스에는 1821년 3월 25일에는 파트라 부주교 팔레온, 파트론, 게르마노스가 성 라브라 수도원에서 십자가를 들고 자유인가 그렇지 않으면 죽는가를 외치며 그리스인 병사들을 향해 전투를 선서하고 혁명정부를 설립했습니다. 이 3월 25일은 그리스 독립기념일로서 지금도 기념되고 있습니다. 3월 28일 메세니아 평이에는 그리스 독립을 향해 혁명을 시작했다고 선언합니다. 4월 2일 펠레폰네소스 반도에서 타오른 불꽃은 중앙 그리스 동부로 흩날렸습니다. 4월 중순에는 푸사라 섬과 이드라 섬, 5월에는 테살리아, 6월에는 크레타 섬이 봉기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술탄 마흐무트 2세는 이에 격분하여 성전, 지하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였고 무슬림들은 이스탄불 거리의 기독교인들을 약탈, 학살했습니다. 오스만 정부는 파나리오티스 고관이나 정교회 주교들을 처형했는데 이 중에는 콘스탄티노플 총주교 그리고리오스 5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학살은 펠레폰네소스 반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당초 봉기에 참가하는 것을 망설였던 그리스인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이 1821년 4월 22일 콘스탄티노폴리스 총주교 글리고리오스 5세를 처형하고 심지어 교회를 파괴한 것을 항의하며 오스만과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1822년 봉기는 크레타섬 전역에 이르고 무슬림들도 칸디아, 레스모, 하니아 등의 요새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어 봉기 측에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822년에는 해상에서 콘스탄티노스 카날리스가 이끄는 그리스 화선이 오스만 제국 해군을 격파했으며 6월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합니다. 7월에 이르러 코르코트로리스가 이끄는 부대가 델베나키아에서 메흐메트 알리파샤가 이끄는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1823년 오스만 제국군은 아크로콜린소스를 포기하고 메솔롱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반란군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전쟁 개시 직후부터 그리스인의 의지가 통일되지 않은 탓에 오스만 제국과의 싸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는 세 개의 거점으로 구분되어 분열되어 있었으며 상호 불신도 커져 결국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코자바시들은 독립 후에도 오스만 제국 체제하에서의 권력과 특권의 유지를 원했습니다. 이 내전에서는 파벌주의가 휘몰아치고 군벌대, 민주주의 파벌 혹은 시민파와 귀족파에 의한 권력 투쟁으로 변했고 나아가 근대화론자와 전통적 엘리트에 의한 균열도 존재했습니다. 한편 불리한 상황에 빠져있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 마흐무트 2세는 무하마드 알리에 의해 통치되고 있던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알리는 모레아주, 크레타주의 할양 등 상당한 이권 분배를 조건으로 1824년 7월에 참전하게 됩니다. 파견된 아들 이브라임 파샤는 1825년 2월에 카소스, 크레타 섬을 점령하며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서부에 있던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거점 메토니에에 상륙합니다. 1826년 나발리노, 메솔롱기와 아테네도 점령했습니다. 크레타 섬에 상륙한 이집트군은 스다항에 1822년 5월에 상륙했습니다. 사령관 후세인 베이는 동굴로 도망친 그리스 교도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크레타 섬에서는 마을마다 불이 났으며 주민들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리스군은 서서히 궁지에 몰리고 크레타 섬 동부로 철수했고 결국 크레타 섬의 그리스군의 대부분은 카소스 섬으로 퇴각했지만 1824년 4월 카소스 섬 사람들은 이집트로 연행되었습니다. 1825년 7월에 크레타 섬 탈취를 목표로 900명의 부대가 크레타 섬에 상륙해 키사모스 요새의 점령에 성공했지만 이집트군의 유리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827년 10월 20일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남쪽에 있는 나바리노만에 정박하고 있던 영국 불러 연합함대와 오스만 제국 이집트 연합함대 사이에 우발적인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나발리노 해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1827년에는 프랑스인 장군이 지휘한 1만 명의 반란군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스군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근거지로 하여 아테네, 테베 등 그리스 본토를 점령했습니다. 유럽은 당시 폴란드 독립혁명, 벨기에 독립혁명, 프랑스 7월혁명 등 각지에서 민족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비엔나 체제의 동역이었습니다. 유럽 각국 국민의 여론은 대체로 독립을 지지하였습니다. 유럽 열강은 그리스의 독립을 지지하게 되었고 발칸반도의 무슬림 지배를 뒤집는 토대가 됩니다. 1827년 5월 그리스는 트레제네에 제3회 국민회의를 열고 제3헌법을 공포합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이오아니스 카포디스트리아스가 선출되었습니다. 카포디스트리아스는 자유주의적인 조항이나 의회의 파벌역학을 경멸했습니다. 카포디스트리아스는 헌법을 정지시킨 후 의회도 정지시킵니다. 소평의의 파넬리니온으로 대체하여 직접 지배했습니다. 육군의 창설, 행정 시스템, 교육 시스템의 정비, 교통수단의 개선, 경제 재건 등의 활동에 임했습니다. 1828년 8월 13일 칸디아에서 기독교인 학살 사건이 발생하자 주민 6,000명이 봉기했고 이것은 크레타 섬 전역으로 퍼져 1929년까지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레타 섬은 결국 이때 그리스에 편입되지 않았고 1830년에 맺어진 런던 의정서에 의해 오스만 제국으로 정해지고 더 나아가 같은 해 이집트 무하마드 알리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1828년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에 대해 정식으로 선전포고 여기에 러터 전쟁이 다시 발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고전 끝에 이스탄불 북서쪽의 도시 아드리아노플을 점령했습니다. 1829년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아드리아노플 조약이 체결되어 오스만 제국을 종주국으로 하는 그리스의 자치국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는 그리스의 완전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1830년 2월에는 런던 의정서에 의해 그리스의 완전 독립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쪽은 알타에서 동쪽은 볼로스에 이르는 국경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규모는 펠레폰네소스 반도, 남부 루메니아 몇몇 섬을 포함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인구도 독립전쟁 개시 시에 거주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카포디스트리아스는 그리스인이 정치를 하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는 신념이 있었고 이에 불만인 유력 가문 마브로미 하리스 가문의 페트로베이스는 카포디스트리아스가 정지한 의회와 헌법의 부활을 선언했지만 투옥당했고 1831년 10월 당시 수도인 나프프리온에서 하리스 가문의 게오르기오스 콘스탄티노스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결국 다시 내전에 빠지고 내전에서 코레티스가 승리를 거두지만 열강 3국은 부정합니다. 다시 프랑스군에 진압되면서 공화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는 세습제에 왕가를 두기로 결정합니다. 열강 3국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유럽의 왕족이 부임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당초 sak스-코부르크 가문의 레오폴드가 후보에 올랐지만 그는 벨기에 국왕이 되고 결국 바이에른 가문의 독일인 오토가 선출되어 1832년 5월 7일 그리스는 어디까지나 보호국에 불과하고 차이큼이 공여됨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귀속당하게 됩니다. 2015년 그리스 IMF 당시에도 독일의 차관이 중요한 이슈였죠. 결국 그리스 왕국 성립 당시의 인구는 약 9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테살리아, 이피로스,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이스탄불, 이즈미르 등 그리스령이 되지 못한 지역에도 약 200만 명의 그리스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인의 대터키 투쟁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 큰 전쟁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나폴레옹의 등장 후 민족의식이 싹 텄지만 열강 국가들은 비엔나 체제의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발칸반도의 민족들은 열강에 의지하고 있어 신성동맹과 이슬람의 대립이 시작되며 열강의 간섭 속에서 그리스가 독립하게 되며 1848년 혁명이 발생하면서 유럽의 중심이던 오스트리아 몰락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과연 그리스인이라는 민족이 존재하는가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민족운동의 중심 인물은 지식인, 상인,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민족운동의 중심이었던 그들의 행동은 후대의 레지스탕스의 전통을 만들어내게 됐고 독립전쟁이나 민족활동에서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게 되죠. 그 결과 발칸반도에서 처음으로 자치권을 얻은 것은 세르비아였지만 완전 독립을 이룬 것은 그리스가 최초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독립을 확보했지만 그 지역은 한정되었고 많은 동포를 국외에 남긴 것은 후에 세르비아, 나중에 성립된 불가리아 등과 민족주의에 근거한 대립을 일으켜 발칸반도는 곧 화약고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897년 이후에 터키와 그리스의 영토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